그동안 자연성 회복이나 통합 물 관리 같은 중요한 국가 정책, 물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 좀 되짚어 보거나 아니면 4대 강이나 녹조 문제 같은 굉장히 현안 갈등 문제들을 다루기도 하고요. 그 밖에 이제 시민사회 네트워크이다 보니까 시민 참여나 거버넌스를 주제로 이제 포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는 그린 뉴딜이나 이제 이런 기후 변화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이런 같은 굉장히 큰 어떤 굉장히 큰 전환을 다루는 그런 주제를 또 이제 강 포럼에서도 다루게 되었습니다. 올해 이제 2021년에 처음으로 하게 되는 이 생명의 강 포럼의 주제는 이제 탄소 중립과 물 관리입니다. 굉장히 어저께 사실은 저녁에 대통령께서 그 정상회의에 참여하셔가지고 그 탄소 저감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변화, 계획에 대한 변화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물 분야에서도 이제는 이 탄소 중립과 물 관리를 어떻게 접목시키고 실현해 나갈 것인가, 동참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살리기 네트워크에서 하는 이번 포럼이 물 분야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좀 주시고 그런 좋은 안들을 같이 만들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게 현장에는 발제자분하고 좌장분이 이제 같이 계시고요, 대전에. 나머지 분들은 다 온라인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요. 제가 우선은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배상원 박사님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발제를 다 듣고 나서 제가 마이크를 이제 배상원 박사님한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으신 배상원 박사님은 산림과학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쑥가꾸기 산림에 관련된 연구를 오랫동안 진행을 하셨고 고려대학교에서 연구교수도 하시다가 최근에는 이제 생명의 숲에서 이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배상원 선생님 혹시 얼굴을 좀 뵐 수 있을까요? 네, 현장이 지금 전체가 다 보이는 아주 작은 회의실이 보이는데. 제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제 화면. 네. 안 보이네. 저는 어디 동진체로 되어 있는 부분이. 네. 그러세요? 예. 네네. 반갑습니다. 네. 이따가 좌장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제는 3분입니다. 그리고 토론은 지금 8분이 이제 참여하실 건데요. 우선 첫 번째 발제는 환경부에서 물 환경 관련 탄소 중립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를 해 주실 겁니다. 국가의 탄소 중립 실현 전략이나 물 분야에서의 이제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지 그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실 텐데요. 그러면 환경부의 진명호 과장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는 현장에서 해 주시는 거죠? 좀 넘겨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가 아마추어다 보니까 이런 온라인 방송이 사실은 좀 원활하지 않습니다. 좀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발표 자료를 우선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뭐가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네, 뭐 준비하는 동안에 오늘 발표는 3분이십니다. 첫 번째 발표가 진명호 환경부 과장님께서 해주실 거고, 두 번째가 국토환경연구원의 최동진 박사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기후 위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그다음에 이제 탄소 저감 방안과 물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세 번째로 안병철 교수님이 하천 유역 관리와 탄소 중립 실천 방안 발표하실 겁니다. 예,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우병남 씨의 약간 고성중에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발표 순서는 됐습니까? 탄소 중립 경과, 그리고 주요 국제 동향, 그리고 사회 각 분야별 탄소 중립 추진 노력,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과 물관리 정책 추진 방향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리는데. 네, 정부는 지난해 말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50에 탄소 중립선언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는 3+1 전략 그리고 10대 중점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적응인데 경제 구조 저탄소화를 위해서 에너지 전환 가속화 그리고 고탄소 산업 구조로의 혁신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전환, 도시국도 저탄소화가 있습니다. 기회로서 신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생태계 기반 구축 그리고 순환경제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공정인데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취약산업 계층을 보호하고 지역 중심 탄소 중립을 실현하면서 국민의식도 제고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플러스 원 전략으로 기반입니다. 탄소 중립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정 제도를 개선하고 녹색 금융을 활성화하면서 기술 개발 혁신과 국제 협력도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추진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법무부처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말에는 탄소 중립 목표를 포함한 2050 LEDS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도 유엔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네. 2050 탄소 중립 10대 중점 과제는 자료로서 배치하면서 제목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에너지 전환 가속화, 그리고 두 번째가 고탄소 산업 구조 혁신, 세 번째가 미래 모빌리티 전환, 네 번째가 도시국도 저탄소화, 다섯 번째가 신유망 사업 육성, 여섯 번째가 혁신 생태계 기반 구축, 일곱 번째가 순환경제 활성화, 여덟 번째 취약산업 계층 보호, 아홉 번째 지역 중심 탄소 중립 실현, 열 번째 국민 참여입니다. 올해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해서 해야 될 추진 전략과 주요 과제도 선정하였습니다. 다 소개해드리기는 그래서 환경부가 포함되어 있는 주요 과제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수송 부분의 미래차 전환 전략 마련을 환경부에서 담당을 하고, 다섯 번째 자연 생태 기반 온실가스 감축 적응 전략 마련, 여섯 번째 이건 환경부 단독으로 추진하는 과제로서 K-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수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녹색 금융의 현장 기준 마련을 위한 녹색 분류 체계 마련이 있고, 마지막으로 전 국민 환경교육 강화와 참여 주체별 기후행동 동참 등 탄소 중립 문화 정착이 환경부 추진 과제입니다. 또한 지역 중심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지역 주도 촉진 기반 확립, 그리고 지자체 기반 구축 등도 환경부 과제로 분류되었습니다. 아울러 P4D 정상회의 개최 및 녹색 회복 의제 논의 선도와 주요국과의 녹색 연대 강화도 국조실과 외교부와 더불어 환경부가 추진하게 할 과제입니다. 다음은 주요 국제 동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이든 정부가 이미 도래가 되었고, 바이든은 선거할 때부터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기후변화 협약의 파리 협정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되었고 탄소 제로 목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추진을 하고 있고, 중국과도 이 파리 협정 이행을 위한 논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 법안을 마련을 위한 잠정 합의가 있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신한금융이 유엔 주도 탄소 중립 은행 연합에 참여를 하였고, 교육 분야 잘 아시겠지만 잘 움직이지 않는 교육부에서도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학교 기후위기 환경 생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지방정부 협의회와 탄소 중립 협력 양해약서를 체결했고, 창원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도 2050 탄소 중립 실천 선언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최소화를 위해 무저탄소 사료 개발, 농업전력 100% 재생에너지 사용 등 탄소 중립을 위한 쟁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탄소 중립과 물관리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적응 전략과 아울러 적극적인 감축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는 곧 에너지 자원 사용이 많은 물 관리 분야에서 선제적인 탄소 중립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스텝으로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물환경 건강성 향상과 물순환 재이용의 강화입니다. 물순 사용을 줄이고 순환하여 에너지 저감, 기후위기 적응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물흐름 전 과정의 탄소 저감입니다. 물 공급 과정의 누수 저감 및 공급과 처리 과정의 에너지 사용 최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아가서 재생에너지 육성 및 탄소 상쇄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잔여 탄소 배출은 상쇄토록 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인 물환경 건강성 강화입니다. 유역 특성을 고려한 지류 지천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21곳에 대해 주요 오염 지류 종합 분석을 유역 단위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류별 특성을 고려한 통합 집중형 지류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협업하는 전역별 유역 진단 거버넌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강의 건강성을 향상하기 위해 올해부터 횡단 구조물의 물환경 영향 조사 평가를 실시하고 용도 상실 등 구조물의 연속성 확보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8년부터 물 건강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행세계 보건 종합 계획도 올해 수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낙동강 하구 비시 생태계 보건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구도 개방을 위한 해수이익을 올해 확대하고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통합 하구 운영센터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개방 확대에 따른 연분 유입 최소화 대책도 수립을 하고 이 낙동강 하구를 모델로 하여 전국에 있는 하구 생태계 보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하구 생태계 보건법도 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물순환 관리 기반 마련입니다. 가칭 도시 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흩어진 물순환 관련 내용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물순환 혁신 포럼을 운영하여 사전 협의제 등 다양한 정책 사항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역 물순환 개선을 위해서 댐 간 연계 운영을 고도화해서 물낭비를 최소화하고 유역 단위 물순환 정량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현재 홍수 중심의 기초 모니터링에서 물순환 체계 전반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 물순환 개선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까지 대전, 광주, 울산 등 5개 도시에 대해서 물순환 선도 도시 사업을 마무리하여 저역량 개발 기법을 확산시키고 이를 토대로 물 관리 전 과정을 고려한 도시 물순환을 제고할 수 있는 물 안심 도시 사업도 2개 도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적으로는 물순환 개선을 통한 통합적 수변 공간 조성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 재이용 활성화입니다. 물 수요 관리 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물 이용 합리화법 제정을 추진토록 하고 물 소비 제품 관리 체계 및 물 절약 전문학도 개선하겠습니다. 물 수요 공급 통합 관리를 위해서 기존 수도법상 수요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댐 용수 공급 시 수요관리도 연계하겠습니다. 네, 아울러 빗물 유출 지하수 재이용 활성화 체계도 마련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3개 분과의 포럼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물관리 분야 2055 탄소 중립 전략을 올해 말에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물 흐름 전 과정에서 탄소도 저감하겠습니다. 노후 관로, 노후 정수장을 정비 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걸 2024년까지 단축하고 누수 저감 에너지 최적화 등 탄소 저감을 고려한 전국 노후 상수도 정비 타당성을 조사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합폐수 처리장의 신증설 및 대량 사업 설계 단계부터 보유율 설비 비교를 도입하고 하수관로의 경우에는 결함관로 교체 보수 지원 및 노후 폐수관로 정밀조사 정비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물 관련 친정에너지 육성 및 탄소 상태입니다. 친환경 수요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 40년까지 1기가와트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강원도에 수요에너지 윤고과학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도 개선을 위해서 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 하천법도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형 수상 태양광도 30년까지 2.1기가와트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5개 댐 8개 사업에 147메가와트급 수상 태양광을 추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물환경 기초시설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수 찌꺼기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가축 분뇨 에너지 시설 확대로 통합형 에너지화 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 배제 시설을 같이 운영하여 수소 생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탄소 저감형 수송 상태벨트도 조성하겠습니다. 토시 매수부터 수변벨트 조성까지 실탄소 저감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변구역 댐 주변 훼손지와 연계한 생태계 복원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설치 등 주민 지원 사업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사업도 사용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기본 방향이고 이러한 포럼을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말까지 물환경 분야의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에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탄소 중립에 관한 정부 대책, 국제 경향 그리고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 관리 정책을 3단계로 추진을 해가지고 우리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 걸 갖다가 이제 다양한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내용에 감사하고요. 두 번째 발제는 탄소 중립을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 전략에 대해서 연구원 최동진 대표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동진입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탄소 중립을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 전략인데요. 이 제목은 그냥 받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요청받은 거는 탄소 중립 일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탄소 중립과 물 관리를 어떻게 탄소 중립과 하천 관리를 어떻게 연계시킬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해서 제가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탄소 중립을 위한 기본적인 전략, 그다음 공약 이런 것들 주요한 키워드 이런 것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시간이 제한이 있고 물 관련 부분은 뒤에 안병필 교수님이 자세하게 발표해 주실 거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5가지 목차를 잡아봤는데 첫 번째는 기후위기와 우리 미래, 두 번째는 카본 버짓이라고 그러죠. 탄소 예산이 어떤 건가, 그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이 어떤 맥락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물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건가, 그다음에 뭐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탄소 중립과 이력 관리를 어떻게 연계시킬 건가,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PPT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티핑 포인트 얘기를 하죠. 지금 특히 청년들이 교육이나 이런 거와 관련된 시도 많이 하고 탄소 중립 선언하라고 그러고 구체적인 뭐 계획을 세우라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1.5도씨 혹은 2도씨까지 낮추지 않으면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순간으로 가는 거고,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티핑 포인트를 넘지 않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되고 최소한 2030년까지 의미 있는 감축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이제 가장 좀 탄소 중립에서 핵심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학자에 따라서는 이미 티핑 포인트를 넘었다. 인류가 멸종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탄소 중립은 이런 이제 공감대, 현재 정책권이라면 이제 지구 온도는 2000년에 이제 2007도나 3도 이런 정도로 가게 될 거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현재 이 정책을 크게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 그거를 하자고 이제 여러 청년들이 얘기를 하고 국제적으로 이제 협약을 하고 어제도 이제 정상회의하고 그랬던 거죠. 특히 이 청년들이 우리들의 미래를 훔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각 국가의 구체적인 정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탄소 예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탄소 예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탄소와 관련된 예산이 뭐냐 이런 얘기인데, 탄소 예산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얼마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는가, 이런 거를 탄소 예산이라고 그러고, 그러려면 이제 전 지구적으로 이산화탄소 혹은 카본이 어떤 식으로 배출되고 쌓이고 이제 저장되고 하는 이런 거를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빌 게이츠가 뭐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 이런 책을 낸 게 있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강조한 게 51억 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 우리가 매년 51억 톤의 CO2를 증가시키고 있다 하는 건데, 이 51억 톤이라는 건 매년 늘어나는 CO2 농도고요. 실제로 인간이 배출하는 거는 한 2배 정도 되죠. 한 100억 톤 정도 되고, 그 중에 일부는 흡수가 되고 배출이 되고 뭐 이제 또 저감되고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해 가지고 배출하는 부분들이 가장 많고, 요거는 기가톤인데 94억 톤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인간이 배출한 게 이런 정도 양이고,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이제 토양이나 이런데 토양이나 해양을 통해 흡수되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 과정을 통해서 흡수되고 이제 배출도 되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하천하고 호수 시스템 속에서 늘어나고 이제 뭐 흡수되고 이런 과정이겠죠. 우리 관심사는 이제 물 관리하다 보면 이 파트가 좀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크게 이제 탄소 예산을 할 때 이런 큰 그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인간들이 화석연료를 통해서 배출하는 양, 그다음에 해양으로 흡수되는 양, 그다음에 토양이나 토지 이용을 통해서 흡수되거나 배출되는 양들, 이런 식으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 속에서 어느 정도 더 늘어나면 안 되겠다, 어느 정도 줄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크게 보면 산업화 이전에 286 ppm이었는데 지구상의 이제 CO2 농도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2019년에 410 ppm, 지금 이거보다 좀 더 늘었겠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 중에 인간들이 배출한 게 이제 석탄이나 뭐 석유나 가스나 시멘트, 토지 이용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온실가스, CO2를 중심으로 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토지로 이제 싱크되거나 대양으로 흡수되거나,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또 대기 중에 쌓이는 거죠. 이 양을 이제 그 어느 한도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이 양이 이제 탄소해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화석연료,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이런 부분인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토지 이용 변화고, 토지 이용 변화가 크게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고, 이 토지 이용 변화가 우리 물 관리하고 물순환 관리에 아주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탄소해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우리나라 탄소해산으로 보자면은 2050년까지 30년 동안 일정한 비율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탄소해산을 한 106억 톤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전체 탄소해산의 3.3%에 해당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한 지금 수준으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은 15년 정도 뒤면은 우리나라 탄소해산은 고갈된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봤더니 그 15년 이후에는 아무것도 배출하면 안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겠죠. 지금 우리나라 1년에 한 7억 9천만 톤? 뭐 이런 정도 배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남은 기간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15년밖에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수준 보면은 중국이나 이런 데보다 좀 심각합니다. 이게 이제 탄소 예산 시기라고 하는 건데, 2도씨 시나리오는 한 24년 정도 남았다고 그러고, 6도씨 시나리오는 7년도 안 남았다고 그래요. 그 1.5도씨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지금 7년도 안 남았다는 말은 인류가 지금 그 매년 배출해내는 온실가스 정도를 계속 배출한다면은 7년 정도 지나버리면, 7년만 지나면은 이제 1.5도씨는 이미 넘어버린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확률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 사이트를 한번 나중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몇 년 남았다, 10년 남았다, 7년 남았다, 12년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주로 이런 탄소 예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정확성 문제가 좀 있기는 하지만은 그거를 2도씨 기준으로 하면은 뭐 24년 남았다, 아니면 1.5도씨 기준으로 하면 7년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계산해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사이트에 올려서 시계처럼 저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 배출하는 수준입니다. 1인당 배출량이 중국의 2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죠.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탄소 중립을 위한 것에 대한 의지를 표명을 하셨는데, 우리 기후행동을 하는 청년들은 바로 또 반박 성명을 했습니다.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이러면서 그런 거하고 똑같이 이제 카본 트래커나 뭐 카본 프로젝트, 이런 국제적으로 각 국가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그다음에 구체적 배출 정책,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단체나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러한 클라이밋 액션 트래커라는 데인데요. 여기에서도 우리나라 발표한 정책을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대한민국은 아주 불충분한 highly insufficient, 그러니까 대한민국처럼 하면 한 4도씨 시나리오로 가는 이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중국이 한국의 17배이긴 하지만 1인당 온실가스 배출로 따지면 우리는 중국보다 많고, 단위 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인들의 책임, 국가적인 책임이 아주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 얘기를 이러한 맥락에서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용어가 좀 있습니다. 탄소 중립, 넷제로, 기후 중립, 뭐 배출 제로, 이런 얘기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는 이제 교토정서 부근에 주로 나왔던 얘기고, 최근에 이제 넷제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CO2 농도를 기준으로 따지는 경우가 있고, 그냥 배출량 기준으로 따지고
경우가 있는데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인간이 전혀 온실가스 배출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배출을 최소한도로 이렇게 줄이되 그래도 배출을 하는 양은 다른 이제 흡수원이나 다른 기술로 제로로 만든다 하는 게 이제 탄소 중립이고 이제 탄소 중립 말고 기후 중립 얘기를 하잖아요.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이산화탄소 농도만 맞춰가지고 하는 건데 이산화탄소 말고도 메탄이나 아산화질소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메탄 같은 경우는 훨씬 온실가스 효과가 크죠. 단지 이제 체류 시간이 이산화탄소보다는 얼마 안 돼서 전체로 영향은 좀 낮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이산화탄소뿐만이 아니고 다른 온실가스까지 전부 포함해서 얘기할 때 기후중립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넷제로 얘기할 때 넷제로라는 거는 이제 이런 배출량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CO2 농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억 톤을 인간들이 배출을 하더라도 실제로 늘어나는 양은 510억 톤, 51억 톤이죠. 51억 톤인데 그거를 0으로 만드는 이런 관점에서 넷제로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리고 배출 제로다 그러면 배출을 아예 0으로 하는 게 이제 배출 제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용어 자체의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들이 현재 한 110개 국가가 되고, 근데 이렇게 선언했다고 해서 그 정책이 그대로 간다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클라이밋 액션 트래커나 이제 카본 프로젝트 이런 데에서는 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법제화한 나라들, 선언을 해가지고 지금 법까지 지정한 나라들,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그 방향을 잡고 있는 나라들, 그냥 하겠다고 의지만 천명한 나라들, 구체적으로 이제 FCCC에 계획을 제출한 나라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일본이나 이런 데처럼 스테이트 오브 인텐트였다가 최근에 이제 정책 발표를 했잖아요. 정부 보고서 발표하고 해서 뭐 폴리시 포지션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탄소 중립 국가를 이룬 나라들은 부탄하고 수리남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탄 같은 경우는 카본 네거티브 국가라고 탄소를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것보다 흡수하는 양이 많다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까 하일리 인서피션트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저탄소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쭉 제시를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래서 2017년에 7억 9천만 톤 정도 되는데 그거를 2030년까지 이제 5억 3,600만 톤 정도로 줄이겠다. 그래서 전력 부분, 산업 부분, 건물, 수송, 폐기물, 그다음에 CCUS 기술, 그다음에 산림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줄이겠다고 했고 이 안은 정말 각 분야별로 최대한도로 줄인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2030년까지 계획을 세워보니까 한 24.4%를 줄이겠다 이렇게 했고 이것도 이제 국내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로 달성할 수 있을까 의문된다 이런 평가를 갖고 있는데 이걸 국제사에서는 정말 불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탄소 중립 국가로 가려면은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제시한 안들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2017년 배출량이 이렇게 파란색인데 2050년까지 시나리오 작년 재작년에 발표한 정부 시나리오는 정말 최대한도로 줄이면 이런 정도로 줄여야겠다 하고 안을 냈어요. 5가지 시나리오 중에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를 이런 정도로 냈는데 이게 탄소 중립이 아니고 탄소 중립보다는 한참 못 미치는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 얼마나 좀 심각하고 힘든 과정인가를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줄여야 되고 이 줄인 거를 국제사회에서는 부족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프로 보시면 제일 위에 파란색 그래프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중에 그러니까 2050 저탄소 시나리오 중에 5가지 시나리오 중에 가장 적극적이고 강한 시나리오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그거보다 더 한참 줄여야 되는 거죠. 흡선을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따지면 의지라는 게 위의 선이 정부의 지금 계획인데 탄소 중립을 하려면
지금 그 2050년뿐만 아니라 2030년에 지금보다 그 정책을 엄청 땡겨야 된다는 이런 얘기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선언을 지금 그 대통령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그거 자체도 인정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이만큼 이제 탄소 중립이나 기후 정책이 심각하다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줄어든 게, 국제적으로 줄어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든 거는 경제 위기나 코비드나 이런 걸로 해서 타격 받았던 때만 줄었고 계속 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국제적으로 줄여보자 하는 게 국제적인 그린딜 이런 너 정책들이고요. 이거 지금 발표 안 들어? 이거는 뭐 이제 다 이거 잘 9시 아시는 반부터 내용들이니까 시작했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물 관리에서는 그러면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가 연구도 많이 했고 물관리 정책도 많이 나와 있는데, 물관리 부분에서 탄소 중립하고 어떻게 연계시킬까 하는 게 이제 계속 고민인 것 같습니다. 환경부도 고민이고 각 분야도 고민이고, 그거를 다른 데처럼 에너지를 줄이겠다 아니면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물관리 본업은 아닌 것 같고,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도. 그러면 하천 관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그 고민들이 있는 거고, 이런 고민을 위한 자리가 오늘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한 예로 제가 이제 자주 인용드리는 게 플랜 드로우다운인데, 이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각 분야에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줄일 건가 하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물 관련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과 연계시키려면 하천하고 호수에서 얼마나 이산화탄소가 흡수되고 배출되는가, 토지 이용 변화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잖아요. 그 부분하고 어떻게 물 관리를 연계시킬 건가, 그게 이제 유역 관리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 제약상 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아까 환경부 이제 정책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돼가고 있지만, 정책만 세우는 게 아니고 이 비용이 얼마나 들고 이게 에너지가 얼마나 들고 결국은 온실가스를 각 정책마다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건가 하는 것들이 관심사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세울 때 그 방향이 이런 방향이다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는 다 이걸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거는 그냥 이 이후로는 시간 제약상 넘어가고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냐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물관리, 물의 위기가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물이라는 이제 2019년만 해도 물 위기나 이제 물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국제적인 이슈였는데, 작년부터는 이게 다 없어지고 다 이제 감염병, 클라이밋 액션 뭐 이런 걸로 갖고 물이라는 용어 자체는 여기서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물관리 자체도 독자적인 물관리 영역이 아니고 토지 이용, 재난, 기후변화, 감염병 이런 것들하고 다 연계시켜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건 예전에 이런 물 위기라는 게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최근 걸 보면 최근에 이제 리스크에서 보면은 이런 게 없는 거죠. 오랫거나 이런 거. 이게 잘 안 넘어가는데, 어쨌든 다음 발표도 있고 하니까 저는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탄소 중립에 관한 분위기가 어떻고, 그다음에 어느 나라들이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로 보고 평가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위기가 어떻게 미래가 그냥 신여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가 얼마나 아주 실질적인 설명을 해주셨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어떤 자원 정책을 쓰고 있고, 또 우리가 목표로 한 것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인정을 받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수정한과 관계해서 물순환에 가서 얼마나 더 많은 분야를
또 연구하고 또 일을 해야 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주제 발표는 발전기록 관리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안병철 원광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건강대학교 안병철입니다. 오늘 우리는 탄소 중립 관련해서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같이 포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환경부의 신명호 과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 발표했던 최동진 박사님과 몇 차례 스터디를 또 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인식 그리고 또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가 오늘은 본격적인 포럼을 이렇게 또 외부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조금 더 범위를 줄여서 환경부 정책 이야기도 우리가 들었고 또 탄소 중립에 대한 국가적 위기 총괄에 대한 부분도 최동진 박사님하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주제가 우리가 하천유역 관리 부분인데 유역 관리 부분과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이어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유역 관리와 탄소 중립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그래도 그린 뉴딜을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 자체가 사실은 2007년도 토머스 대통령회의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약 6천조의 천문학적 투자를 이야기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탄소 중립의 맥을 타치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런 기후정상회의에서도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됐지만 결국에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실천을 이행을 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진행되는 당연한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에 굉장히 바쁘게 진행이 됐죠. 5월달부터 연말까지 최종 12월 30일 날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이행 계획안 NDC 개정안을 제출하기에 굉장히 빠듯한 일정을 소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대통령의 또 한국판 뉴딜이 하나의 도구로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판 뉴딜과 그린 뉴딜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이런 세계적인 글로벌 아젠다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이용한다. 이걸 우리가 전체적인 맥을 한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봅니다. 네. 오늘 포럼에 참여하신 분들이 네, 오늘 전문가들도 있고 대학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시민사회에서도 많이 참여하시고 또 대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제가 다양하다는 걸 좀 확인했는데요. 좀 기본적인 부분들 우리가 이게 그린 뉴딜의 지금도 이게 진행 중에 있으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실천해야 될 글을 가집니다. 전체 금액이 그린 뉴딜에 76조가 투자가 되고 전체 한국판 뉴딜에는 160조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금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게 국가 아젠다를 실천하는 한가운데 있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PPT가 이 작동이 이제 빠르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쨌거나 한국판 그린 뉴딜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특히 그린 뉴딜의 핵심 키워드는 탄소 중립적인 가치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을 작년부터 제가 그린 뉴딜의 특강을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강하천 유역 관리에 대한 관련된 사항을 한번 짚어보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린 뉴딜 외에 탄소 중립에 대한 사실은 저는 그린 뉴딜과 탄소 중립은 같은 개념으로 제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일어난 그 전체적인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올 작년 초죠. 작년 초에 2050 발전 전략을 했다가 환경부에서 이 조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월 달에 대통령의 2050 탄소 중립 선언서부터 연말에 2050 이행 계획안 발표까지 제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거기에 대한 10대 핵심 기술 분야 전문가 부분이 TF가 진행 중이고 시나리오도 계속 진행 중이고
어제 지구의 날 기념해서 바이든 주도의 기후 정상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국의 목표를 상향 제한하는 그런 특이한 부분을 볼 수가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5년 대비 50%를 감축한다고 했고 우리 대통령도 금년 말 추가 감축 계획을 발표한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아주 적극적인 그런 선언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최동진 박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진짜 실천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갈등이 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작년 2월 달에까지만 해도 전체 넷제로가 아니고 75% 줄인다니 가장 최선이라고 했다가 각 환경단체라든지 각종 이 부분에 연결하신 분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은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런 맥락에서 10월 달에 대통령이 탄소 중립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유딜 기본법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 통과된 건 아니고요.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도 짚어봐야 될 게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 전략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기후위기 대응 기금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센터라든지 산업기술을 육성하는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설치된 전체 법안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7 번째로 법제화된 탄소 중립의 국가가 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세부 내용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2020년도 작년 12월 7일 날 발표된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입니다. 이거는 우리 김용호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 그런 세부적인 내용도 이미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탄소 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이쪽에 우리가 또 한번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탄소 인지 예산부터 시작해서 가격 체계 재구축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뒤에도 제가 설명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로 일주일 뒤에 우리나라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확정해서 발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핵심 골격은 저탄소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2050이죠.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지표 2030년까지 국가 온실 감축 목표 NDC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게 얼마만큼 줄여야 되고 어떻게 줄일 건가 하는 게 바로 이 NDC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위주로 다시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계속 들으시는데 5대 기본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소와 전기와 수소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기술과 에너지 효율이고요. 세 번째는 탈탄소를 위한 상용화 추진. 네 번째는 산업혁신입니다. 다들 한 번씩은 봤을 법한 내용이고 다섯 번째가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이죠. 산림, 대풀, 습지. 이게 이제 자연생태 탄소 흡수 기능 강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그 하천유유 관리와 탄소 중립에서는 공통된 부분이 어디냐? 조금 많이 갖고 다섯 번째가 가장 많이 가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걸 부분별로 7개 전략으로 나누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또 어디서 많이 보던 자료죠. 에너지, 산업, 수송, 곡물, 농축, 수산. 근데 탄소 흡수원이라 해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이제 저는 이제 같은 유역 기반에서 산림 생태계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디테일하게는 이제 수종갱신, 숯가꾸기, 조림, 보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 함축하고 있는데 이게는 또 나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감축 목표가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거는 또 조금 전문적인 부분인데요. 파리 협정 이전과 이후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배출치 전망 방식으로 2030년에 배출 전망을 대비 37%를 감축하기로 했다가 지난 연말에 이거를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한다고 더 강화시켜서 발표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24.4%로 더 강화된 것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했었고 또 세부 내용 중에 이제 NDC에 포함된 세부 정보 지침 ICTU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감축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감축 수단은 어떻게 할 거냐, 기존부보다 좀 더 확대해서 발표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중에 또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국제 탄소 시장과 탄소 흡수원 활용 계획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는 탄소 흡수원에 대한 부분을 중심적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
특히 하천유역 관리하시는 분들이 더잘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국내 동향의 마지막 챕터 바로 기술 혁신 10대 핵심 기술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이 넷제로 2050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2030년에 24.4%를 맞출 수 있을까라는 걸 10가지의 이제 핵심 기술. 이건 뭐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 체제가 이렇게 바뀐다고 이렇게 아마 감이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50년 안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특히 산업 체제 전반이 바뀐다는 부분, 이 부분들도 오늘 박사님과 우리 지명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짧게 우리가 탄소 중립 후속 조치를 보면 올 연말까지 국가적으로 단계별로 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국가 계획에 자율적으로 반영하도록 지금까지 이미 밝혔고요. 5월달까지 탄소중립위원회를 이제 만든다. 대통령 직속으로 만든다는데 아마 이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뉴스에서 본 것 같긴 하고요. 자, 그러면 강하천 유역 관리로 한번 넘어와서 강하천 유역 관리와 관련된 그린딜과 탄소중립의 가치가 있는가, 의제가 있는가, 이때까지 하천 유역에 대한 활용이나 가능성 제기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오늘 같이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국가 아젠다와 연계한 유역 관리 그리고 실천 전략에 만들 기회라고 저는 봐야 되고요. 특히 탄소 흡수량 기여를 중심으로 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이거는 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린딜과 탄소 저감이죠. 콘텐츠 발굴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나중에는 물환경 분야에 있어서 생태적 유역 관리 하나의 실천 방안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융합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아시고요. 목표를 저는 유역 관리를 통한 국공실가스 감축 NDC에 기여할 수 있느냐, 탄소 중립을 위한 사실은 실질의 동참을 하는 부분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설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방향이 기존에 있는 요소 간의 맞춤을 찾아서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드릴 텐데요. 그리고 이제 국공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적은 방법 이런 부분. 강하청 유역 관리에서 우리가 제일 중시하는 키워드를 제 개인적으로는 수생태 연결성, 비스모형 저감, 생태적 건전성을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린뉴딜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탄소 저감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 두 개의 케미가 융합이 과연 가능한가? 전략을 유역 관리와 탄소 융합으로, 그린뉴딜 융합으로 만약에 설정할 것 같으면 크게 네 가지의 실천 전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흡수원 확장을 위한 수변 구역과 유유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각 유역 관리 기능의 융합적 요소를 찾을 수 있는가. 세 번째는 탄소 저감을 위한 유형별 계획과 실천도 강화가 되는 거고요. 네 번째가 개량화를 시킬 수 있는 것. 우리가 하천과 유역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린딜을 가지고 스터디를 한 적이 있죠. 지속 가능한 유역 관리의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우리가 그린딜 융합 대상을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태 습지 보건이라든지 하천 연결 생태 보건이라든지 저류지라든지 특히 홍수제 콘크리트 보수부지 부분 이런 부분에서 탄소 저감 또는 그린딜과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제네지 쪽에서 보면 수변 생태 벨트라든지 탄소수 그리고 수변 습지 이런 부분들이 유역 내 생태 자원 관리까지 충분히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적응 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시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수변 완충 지역, 수변 생태 벨트라고 그러죠. 이 부분만 한번 예시를 보면 이거는 사실은 수질 오염, 수질 개선을 위해서 또는 이제 생태계 연결성을 위해서 요즘은 생태계 서비스 차원에서 공급 차원 그리고 문화 차원, 지원 차원에서 합니다. 하지만 이걸 또 어떻게 보면 탄소 저감 목적으로 충분히 방향 그리고 융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지는 거죠. 법적 개념도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수변 구역과 수변 생태 구역에 대한 방법에서 우리가 해석을 다 공적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잠재성이 높다는 것은 그 규모가 다른 부분보다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탄소 수풀 대규모로 또 관리를 해서 만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큰 장점은 다른 인프라와 다르게 이게 국가적 자산으로 계속 남겨줄 수 있다는 그런 큰 메리트가 있는 거죠. 늘 강의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만
천연의 숲, 함양 상림이나 이런 대표적인 대상지죠. 당초에는 홍수 피해 예방을 했지만 지금은 탄소 저감 숲에 뭐, 포커스를 두고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고요. 작년에 제가 이제 수변 정화임을 가지고 연당 상부에 한번 했던 부분들인데 이런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돼서 당시에는 수질 정화를 위한 수준이었는데 탄소 숲에 대한 기능 조화를 가치를 다시 한번 재확인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수면 습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누군가가 연구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숲과 초지 습지행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고 그에 대한 부분들의 기초적인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특히 와상 양말 가지고 2017년에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재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 사실은 수면 습지 같은 경우는 최적 입지를 찾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력관리의 생태적 도구라고 했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습지의 수질 개선 포함해서 하나의 탄소 마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거는 한번 집중적으로 소유역, 단위역 단위의 탄소 중립형 그런 에빌리티 이걸 한번 기여를 해봅니다. 연구 방안도 이렇게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는 게 제가 아까 핵심 가치는 융합이라고 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과 탄소 저감에 대한 융합 가장 대표적으로 수질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수질 개선 위해서 수림대가 필요하고 초지가 필요하고 습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수질 개선 위해서 이걸 했는데 지금은 탄소 저감 중심의 융합 가치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보여요. 그렇게 해서 탄소 저감을 위한 유형이라든지 제장이라든지 적용 방안이라든지 표준화 분석이라든지 표준 모델 분석이라든지 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단위 수목 샘플에 대한 또는 살림 구조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걸 진유에 적용이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산발적 기능 시설에서 비즈모임의 산발적 시설에서 융합 모델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야기된 부분은 사실은 제한이고 그리고 선언적인 내용이고 학습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건 본질입니다. 그러면 온실 가스 흡수량과 감축량을 어떻게 인정하고 우리가 국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이게 큰 의문은 남는데요. 저는 요즘 이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 같은 유가에 관련된 탄소 중립 온실 가스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특히 산림 분야의 흡수량이 국가적 미션이 2,200만 톤입니다. 24.4% 2030년까지 하려고 하면 산림 분야에서 흡수량을 2,200만 톤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이외의 흡수량 문제는 없는가? 또 국가 NDC 기여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되죠.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게 배출권 거래법 탄소 상세, 산림 탄소 상세법이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법 외부 사업에서 우리나라가 작년 연말에 NDC 이행 계획안을 제출할 때 우리는 배출권 거래제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당된 업체가 있습니다. 반드시 할당을 해야 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아닌 사람이 간주했을 때 당연히 구매를 해서 상시시킨다는 기본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서 상시에 대한 부분이 NDC 기여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농업조공사에서 했던 새만금 방풍 사업, 한국도로공사의 통일희망 나무공장 신규 조림 사업, 전남도청 순천시청에 했던 순천만 국가정원 시생보호 사업, 경북도청 사업 이런 부분들이 우수한 배출권 거래 외부 사업이 있다. 이런 가치를 보면 하천유역 관리 차원에서 하지 못한다는 법이 전혀 없고 충분히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이렇게 도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공헌형 탄소 산림탄소 상세 지표와 산림 부분 배출권 거래 외부 사업을 조금 더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미 많이 진행이 돼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 특히 배출권 거래 외부 사업 100% NDC에 기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 상세 제도는 이건 캐시마크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가능하다는 분도 계십니다. NDC에. 통발기관 산림시설지만 운영은 임업 전용을 했지만 실제 참여하는 대상이 민간단체, 기업, 이미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은 환경부가 총괄 기관입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이렇게 또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결론적인 내용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탄소 흡수원 활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또 2024년에 경영 투명 보고서를 BTR이라는데 이걸 이제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의 루루시에트 전처제한테 기술 평가를 맡겨서 단축 시점 인정받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구조인데 이건 좀 전문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런 흡손 활동이 인하수량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020년 작년 연말에 갱신안을 만드는 사례를 보면 흡수량이라든지 평가 방법이라든지 추가적 방법이 충분히 탄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론 국제적 협의에 필요한 부분도 있고 명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방면의 다각적인 탄소 흡수 활동을 미리 기술적으로든 활동으로든 준비해 놓는 게 필요하다고 제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탄소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아이디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천 유역을 활용한 흡수량 발굴이 국가 NDC에 기여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개량화된 연구가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게 국가 정책과 연계한 생태적 유역 관리의 새로운 실전 전략이 있는 거다. 제가 조금 거창하게 이야기한 필요도 있지만 실제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2030년, 2050년 특히 이쪽 분야에 계시는 분들, 특히 우리처럼 강하천 유역 관리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한 작은 부분이라도 찾아서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좀 길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마지막 발표를 해주세요. 방금 발전 요건의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인데 그린 뉴딜에 대한 우리 한국 그린 뉴딜, 그 탄소 중립 처방 여러 명이 중요한데 여기서 탄소 국도를 어떻게 수정을 해서 물가에서 만들어내느냐 실천 방안에서 발전 지역 관리 특히 우리가 수변 구역의 유유지나 학교 특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용하는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보다 기존의 모델과 새로운 모델에서 발전 관리, 그런 관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들이고요. 실천 방안 역시 우리가 숲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역시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게 필요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이라는 거로 이제 마지막 연락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제를 분께서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패널 토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패널 토론은 8분이 알기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순서대로 나온 순서대로 토론을 하는데 지금 박훈 박사님 지금 들어오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부탁드립니다. 바로. 네, 저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발언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물 관리 쪽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본 것들에 대해서만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 진명호 과장님 말씀하신 정책들 보면 일단 온실가스 감축에 실제로 도움되는 정책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감축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게 얼마나 감축되고 비용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는 공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마 6월까지 환경부에서 시나리오를 이제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복수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마른 수건을 짜낸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진짜 모든 부분에서 다 짜내야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다. 아까 최동진 박사님도 그러셨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아마 지금이 벌써 4월인데 6월까지 그게 나오려면 수단별로 온실가스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또는 흡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수치가 있겠지만 그래서 혹시 이제 언급되지 않은 물관리 쪽에서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제 다른 사례를 봤을 때 다른 연구를 봤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감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제 했을 때는 이제 몇 가지 주로 이제 물관리 쪽인데요. 그러니까 주로 상수나 하수에 관련된 것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이제 상수도 정수장에
정수장에서 슬러지가 하루에 몇천 톤이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정수장 슬러지가 1년에 40만에서 50만 톤이 나온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축축한 거죠. 함수율이 80%까지 되는. 그래서 그거를 건조를 시켜야 뭐 그거를 활용을 하든 이제 매립장에다가 보내야 하는데 건조에 어떤 에너지를 쓰는가 이제 열 건조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열이 어느 열이냐.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이렇게 수열 에너지 활용하는 건 낫지만 반대로 또 그러면 지금 정수장 자체에서 쓰는 에너지를 무엇으로 공급할 것인가를 한번 저도 한번 정수장에 견학을 갔었는데 뭐 거기에 담당자 말씀으로는 그 정수장에 쓰는 에너지는 다 전기다, 물 펌프 한다고 했는데 정수장 슬러지 건조에 쓰는 에너지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태양열을 결국은 뭐 태양열이나 뭐 폐열을 쓴다 돼 있는데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뭐 예를 들어 뭐 국가 참조 표준 수문 데이터 센터를 뭐 유치했다 그런데 그게 데이터 센터라는 게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가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데이터 센터 근데 꼭 수자원공사만 아니라 아마 물 관리 관련해서는 뭐 한국수력원자력이나 또 정부의 뭐 홍수통제소도 어떤 형태로든 데이터 센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뭐 제가 다른 데서 발표한 적이 있지만 뭐 예를 들어 네이버 데이터 센터 같은 데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센터를 이게 물과 직접 관련된 실제로는 물 관리에 관련된 겁니다. 거기서 감소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그냥 타당성 검토는 최근에 했는데 이제 아까 뭐 지하수 유출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관리한다 되어 있는데 실제는 또 그 대수층 아퀴퍼에 요즘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여름에 이제 뭐 그러니까 계절간 여름과 겨울 동절기와 하절기에 뭐 말하자면 저 지열 활용과 비슷한데요. 그런데 대수층의 에너지를 저장해가지고 냉온수를 활용해가지고 히트 펌프로 쓰는 그래서 뭐 ATES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뭐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상수도 쪽에서 이걸 쓰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활용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상수 공급 차원이 아니라 에너지를 줄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서는 참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저희 기후변화 행동연구소에서 뭐 또 한번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 샤워를 했을 때 아시겠지만 그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잖아요. 심지어 여름에도 일단 처음에는 따뜻한 물로 시작하는데 겨울에는 훨씬 따뜻하고요. 근데 샤워기에서 온수가 나와서 하수구로 들어가는 데까지 평균 뭐 3초인가 4초밖에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따뜻한 물을 만드는 데 쓴 에너지가 몇 초 만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그 샤워에서 나오는 그 폐열을 회수하는 시설 이 상당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열을 회수하는 게 이게 어느 부처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산자분지 아니면은 환경분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샤워를 하고 나오는 그 폐열 순식간에 그 사라져버리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회수하는 설비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물론 신축 건물은 훨씬 더 쉽겠고 그거를 이렇게 지원하는 뭐 예를 들면 전옥수 보일러 지원하듯이 했을 때 물 관리에서 그러니까 좀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지금 뭐 제가 찾아본 데에서 뭐 몇십 가지 정책 중에 이런 것들이 포텐셜은 크고 비용은 적은 걸로 나와 있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부분 과장님
쪽에 좀 질의 포함되어 있어요. 간단히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부분에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사실 수요 에너지를 많이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 저희가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들도 이건 사실 데이터 센터를 좀 겨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를 이용하는 부분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그 소스들 원천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샤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막상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부처에서 해야 될지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실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도 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좀 시간감 또뭐 말씀할 때는 아니지만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국 강사계 네트워크 운영위원장님 이희경 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제가 이걸 캐고 하니까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 마이크를 그대로 이어폰을 끼면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동기 박사님 자료에 보면은 매출이 산업계에서 34%, 농지에서 5.9% 배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흡수는 토지 이용에서 12.5가 흡수가 되고 해양에서 9.2가 흡수를 한다고 발표자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오션 해양보다 토지가 흡수를 훨씬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 봤을 때 우리가 오늘 주제인 하천 유역이라는 걸 봤을 때는 토지 이용 부분에 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 가서 감축 목표, 2050년 감축 목표를 보면은 에너지는 2억 5천만 톤에서 2,400만 톤으로 거의 90%를 감축하는데 산업도 2억 5천에서 거의 9천만 톤으로 많이 감축을 하는데 농축업은 2,400만 톤 배출해서 2,100만 톤 축소라고 축소가 거의 없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거는 거의 이 연구나 그 토지형이 12.5를 전 세계적으로 흡수한다고 함에도 우리 한국에서는 그 축소 계획이 거의 없다는 좀 현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진영 과장님 발표 자료에 보면은 그 농수축산 탄소 중립 전그룹이라고 해서 1월달 경향신문 기사를 제가 한번 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문에는 뭐 농림부가 어떻게 했냐 보면은 한 2천만 톤의 온실가스가 나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은 벼재배 농경지 토양에서 1,200만 톤이 그중에 60%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3월달에 2차 농업, 농촌 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발표하겠다는 그 자료는 나오진 않지만 그 계획 안에는 벼농사를 저탄소 농업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자연농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와 에너지 자립마을 이렇게 발표가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 본다면은 우리는 유역은 환경부는 그 자연농업, 저탄소 농업 전환 부분을 결합하기가 어렵고 주로 진영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탄소 저감형 수면 생태 벨트를 말씀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래 본다면은 저는 이 수면 벨트나 수분 구역이라고 본다면은 법과 제도적 한계가 댐 주변이나 상수도 보호구역 등등에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수 부분에서는 이게 제도적으로 현재의 저요한 지역의 소위 말하는 원료와 지류가 함유되는 공간의 다목적 저류지 수면 벨트를 매입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본다면은 안병철 교수님이 했던 하천유역과 그린뉴딜 관련해서 그린뉴딜 기본법안에 유역과 수면 벨트, 토양 탄소 저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 더 아이디어를 낸다면은 2006년도인가 7년도에 국토부가 홍수터를 설치하는 유역에 홍수 저감한다는 발표하면서 홍수터를 설치하겠다고 기본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을 하더라도 호수 수질 중에 한 40여 곳에 대해서 홍수터 설치가 있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홍수터 설치 지역이
다목적 습지로 전환하는데 좀 지역의 선정한 이유나 본다면은 좀 아이디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환경부가 또 다시 이야기하면은 그린뉴딜 기본법 안에 환경부가 하천과 유역, 탄소 저감 벨트, 홍수 총량제 필요하다면 홍수 총량제를 통해서 다목적 저류지 이런 것들도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우리가 어떤 대출을 취하려면 법적 제한 조건이 걸리지 많은데 특히 이제 수요 벨트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법적으로 한번 제도적으로 더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가능하시겠어요? 한번 제안을. 네, 제시해 주신 거니까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또 아울러 지난번 포럼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게 토지를 매수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매수에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년 신규 사업으로 지금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게 이게 토지 매수로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장기로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거기를 탄소 벨트를 조성하면서 그 관리하는 부분을 그 소유하신 분들께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래서 이런 탄소 저감과 또 지역 일자리와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그린뉴딜법 할때 검토를 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국립산림과학원의 하리 박사님 계시죠? 들어오셨나요? 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산림과학원의 한입니다. 예, 저는 저희 산림과학원에서 탄소 정책 연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발표하신 세 분 그 발제자님께 좋은 발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뭐 물 관리 쪽에 대해서는 좀 전문성이 떨어져서 제가 이제 말씀하신 어떤 물 관리 정책이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크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네. 물 관리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리 좀 크게 좀 해달라고 하네요. 드릴 말씀은 없고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조금만 크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마이크 볼륨을 조금 높여주시면 잠시만요.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가 최대로 되어 있는데요. 잘 안 들리시나요?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제가 이제 물관리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말씀을 드릴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이제 안병철 교수님께서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이제 흡수원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관련된 좀 산림 부분의 진행 상황이나 또 하천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우리나라 NDC에 따르면 지금 2030년에 산림 부분이 흡수하기로 한 그 목표는 한 2,200만 톤 정도가 지금 NDC에 들어가 있고요. 국외 감축 등을 포함하면 약 3,800만 톤 정도를 우리나라 전체 흡수한 부분에서 이제 감축에 대한 상세 부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근데 산림 부분이 2,200만 톤을 이제 흡수하는 것과 별개로 사실 아까 이제 그 안병철 과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흡수원 부분에 대한 그런 역량들을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능력들을 좀 키우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천 유역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흡수원의 확보에 대한 공간으로 좀 활용하는 것들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수변의 식생대라든가 뭐 생태 벨트, 뭐 생태 습지 같은 것들을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그 어떤 그 산림 그 안에 식생을 조성을 해서 이제 흡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가능성 있는 그런 흡수원을 늘려가는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그 제안해 주신 대로 외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상세 사업으로 연계를 시켜서 진행을 하는 것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외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NDC에 대한
그 감축량에 바로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좀 유리한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지자체나 이런 입장에서도 공공적인 성격에서 그런 흡수원 확보를 함으로써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공헌 활동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꼭 수변 지역이 또 산림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산림 부분과 좀 연결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펼쳐 나가는 것도 나름대로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작년 연말에 저희가 제출했던 NDC에 대한 목표보다 더 상향된 목표를 올해 연내에 다시 한번 제출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흡수원 부분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강구하는 그런 아마 절차들이 앞으로 진행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수변 지역이나 하천, 물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또 일정 부분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대단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변 지역에 대한 내용을 많이 또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질문도 좀 하셨는데 우리 강 교수님 쪽에는 약간 제가 짧게 우선 좋은 의견 주신 우리 한희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저 한희 박사님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고 오늘 줌으로 처음 뵀는데요. 어쨌든 그 산림 흡수 분야에서 2,200만 톤, 전체 흡수량 총량이 3,800만 톤인데 어제 그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말에 추가 감축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천 유역 관리에서의 흡수량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너무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의견 하나만 더 붙이면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그 저감 방안들이 나오긴 하지만 가장 그 지자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국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흡수량 부분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아이디어를 더 잘 다듬어서 이게 조금 하나의 캠페인 형태로 되면 훨씬 더 국가적 차원에서 이롭지 않을까 뭐 그런 의견에 대한 맥락을 우리 한희 박사님이 말씀해 준 게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원광대학 교육에서 조정환 교수님께서 패널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광대학교의 조정환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그 국립산림과학원의 한희 박사님 말씀 주신 거랑 지금 안병철 교수님 이야기 주신 거를 좀 이야기를 받아서 저도 조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수자원 관리를 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우리 탄소 중립 실천 방안에는 뭐 여러 방안들이 있겠지만은 이제 저도 흡수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유역의 산림 관리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안병철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게 이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자체나 우리 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을 때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국내에서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을 매저할 수 있게 운영되고 있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야기 주신 것처럼 13년도에 탄소흡수원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회공원형 산림 탄소 상세 제도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15년 배출권 거래법에 의해 시행된 산림 부분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희 박사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배출권 거래제는 우리나라에서 의무 시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장을 통해 인정되는 실적은 NDC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건데요.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사회공원형 산림 탄소 상세 제도의 이 산림 경영 관리 활동이 그 배출권 거래제 그 의무 시장의 그 활동들이랑 겹치는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의무 시장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활동이지만 가령 뭐 벌기령 연장 같이 사회공원형 산림 탄소 상세 사업에서는 그 흡수원으로 인정되는 산림 그 사업의 범위가 더 넓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허들이 더 낮다고 할 수 있겠죠.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가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까 전에도 지금 LULUCF 인정 활동의 탄력성 이 부분이랑도 사회공원형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다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 보고서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사회공헌형 산림탄소 상세 제도의 실적이 산림탄소 등록부에도 기록이 되는데 이게 NDC에 인정이 될 수 있다, NDC에 인정이 될 수 없다. 이게 의견이 되게 분분하신 것 같아요. 서로도 다르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산림흡수 분야 NDC 기업 관련 연구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한희 박사님께 꼭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의 그 어떤 상태인지를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그 원래 산림탄소상세제도가 이제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 저희가 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과 연계가 돼서 운영이 되는 것을 이제 전제로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그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부처 간 협의가 아직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그 산림 부분의 산림 탄소 상세 사업이 지금 NDC에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배출으로 이제 이용되지 바로 직접적으로는 연계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현재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외부 사업과 달리 산림 탄소 상세 사업의 경우에는 거기서 인정되는 흡수량을 바로 NDC에 저희가 계산하는 그런 감축량으로 이용할 수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대적으로 상세 사업에 들어가 있는 그런 방법론들은 더 다양하고 또 기준들이 조금 덜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국가의 어떤 목표를 지금 현재 쓰는데 바로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회공헌형의 목적에서 뭐 CSR이라든지 요새 이슈가 되는 저희 그 산림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공헌 활동과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로 지금 목적을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그 산림의 탄소 상세 사업이 직접적으로 그 NDC의 감축량의 그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더라도 사실은 그 기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국가적으로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논의되고 있는 내용 중에 저희가 산림 경영, 그러니까 산림을 관리함으로써 저희가 늘어나는 온실가스의 흡수량을 저희가 산림 경영률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체 산림이 흡수하는 한 해 흡수하는 그 이산화탄소의 양을 한 100이라고 했을 때 그 100에다가 산림이 경영되고 있는 면적, 이 경영되고 있는 면적이라는 것은 실제 경영되는 면적과 그리고 보호되고 있는 면적을 포함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률에 선정되는 그 경영 면적을 그 비율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흡수량을 산림 부분에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상세 사업, 그 산림 탄소 상세 사업에 참여를 해서 그 사업을 이제 운영을 하시는 그런 경우에는 그 상세 사업에 대한 그 해당 공간들이 경영이 되고 있는 지역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의 NDC에 기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업의 어떤 흡수량이 저희가 외부 사업에서처럼 할당 기업이 그것을 구매해서 할당 기업의 감축량으로 사용은 할 수 없다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이 좀 다른 점이지만 저희가 산림 큰 측면에서 산림을 경영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상세 사업도 굉장히 산림청에서는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산림 부분 추진 전략 안에도 상세 사업을 좀 활성화하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시간상 또 설명 좀 됐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북대 엄정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조경학과의 엄정희라고 합니다. 재미나고 또 유익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천 유역에서의 탄소 중립 실천과 관련해서 2가지 정도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자연 생태 자산을 통해서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탄소 흡수원 부분입니다. 이는 국토의 약 63%가 산림인 관계로 산림 부분을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보고 있는 것이 당연할 것 같고요.
현재 이 산림청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전략이 있긴 하겠지만 뭐 신규 산림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거라든지 혹은 탄소 흡수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령림을 어린 수목으로 교체하는 연급 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림청의 탄소 중립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국가 산림 자원을 조사하는 것인데요.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최근에 산림청에서의 그 업무가 도시로 확대되면서 이 도시 지역에 대한 자원 조사가 필요했고 또 기존 조사 방법과는 다른 조사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018년부터 이 도시 지역에 대한 산림 자원 조사 방법을 연구해 왔고 올해 2021년부터 도시 국가 산림 자원 조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록 이 산림 분야가 탄소 흡수원의 가장 큰 분야이긴 하지만 강과 바다가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이 하천 유역 안에서의 탄소 흡수원의 기능도 그 잠재력이 꽤 클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유역 전체에 대한 탄소 흡수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다양한 자료를 구축해 놓으셨을 텐데 기존 자료들을 탄소 흡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전국의 하천 유역에 탄소 흡수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있고 현재의 탄소 흡수량이 얼마이며 그중 탄소 흡수를 증가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공간이 어디 있고 이를 통해서 실제 실현 가능한 탄소 흡수 증가량이 얼마인가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방법을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하천 유역에서 탄소 흡수와 관련 있는 유형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 하천 유역의 수림대, 습지, 초지 등의 유형을 안병철 교수님께서 발표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유형별로 현황 DB를 구축해서 하천 유역에서의 탄소 흡수 인벤토리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이 인벤토리에는 예를 들면 하천 유역의 수림대의 연령 등과 같이 이 탄소 흡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의 탄소 흡수량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각 유형별로 탄소 흡수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현재의 탄소 흡수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탄소 흡수가 혹시나 저하될 여지가 있는 부분 등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전 지역, 개선 지역, 확대 지역 등의 탄소 흡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흡수 장기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인데요. 탄소 흡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파악했다 하더라도 타 부처 혹은 아니면 타 분야와 이해관계 때문에 실현하기에는 좀 긴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부처와의 이해관계가 적은 곳, 그리고 탄소 흡수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또 긴 호흡으로 또 가야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2050년까지 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의견을 또 덧붙이고 싶은데요. 탄소 중립은 두 개의 축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축은 오늘 주로 말씀드린 이미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것이고요. 다른 한 축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진명호 과장님이 발표에서 에너지 자원 사용이 많은 물관리 분야의 전략을 통해서 에너지 자원 사용을 줄이는 것, 즉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 생태 자산을 활용하는 분야에서는 탄소 흡수와 관련한 내용이 지금까지는 줄을 이루고 있어서 향후 탄소 배출 최소화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 하천 구역은 에너지 사용이 많은 도시의 위치에 있어서 탄소 배출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례를 들어보면 도시 하천은 주요 도시 바람길입니다. 그래서 하천 유역의 바람길을 활용해서 열섬 및 폭염 저감 혹은 대기오염 개선 등을 통해서 에너지, 공기청정기 등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에너지 배출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는 탄소 흡수에 집중돼 있지만 이러한 탄소 배출 최소화도 함께 고민을 해본다면 하천 유역의 탄소 중립 역할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밖에서 객체를 취하는 건 하천 유역 실태 조사를 해서 우리가 하천 유역을 얼마나 기후변화에 이관리하게 만드느냐
정책인 것 같아요. 그것도 정책적으로 결정된 데서 과장님이 관리자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뻔뻔 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제 보기에는 단순한 작업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되고 굉장한 준비부터 해서 굉장한 예산 측면이나 제도 측면이나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 그런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출연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적 결정회의를 또 과장님께 질문이 하는데 방향은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수산공사의 송정훈 부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호텔 손병훈 부장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오늘 오신 한희 박사님과 제가 이제 같이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실무반에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흡수원 시나리오에서 이제 전체 대부분의 흡수원의 한 2,200만 톤은 이제 산림 쪽에 다 붙여져 있고, 저희가 제시하는 이제 댐 홍수터, 그다음에 해양 연안 습지 등을 통해서 한 100만 톤 정도, 좀 미미하죠. 이 정도 양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이제 하천 쪽에 연관된 수변구역의 생태벨트, 그다음에 이제 녹지 조성, 그다음에 기존 하천의 이제 저류지, 그다음에 4대강 친수 구역에 만들어 놓은 이제 생태공원 내의 녹지, 그다음에 4대강 보호 개방에 따른 또 수변 공간 내의 식재, 그다음에 호수 내 인공 수초성, 이런 모든 아이템을 다 포함시켜서 해도 하천과 연계된 부분에서 거의 한 6만 4천 톤 정도 이제 흡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템들은 이제 산림 쪽하고 크게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나리오에 다 반영이 될 예정이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데이터화가 좀 덜 돼 있다.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이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양밖에 제가 제안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협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위협 관리 차원에서 이제 저희 K워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댐 부유물이 이제 매년 홍수가 나면 1년에 한 2만 5천 톤 정도 이제 부유물 수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유물 수거 마이크에 가까이 가서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마이크가 좀 멀리 있어가지고 이게 좀 그렇네요. 지금 이제 댐 부유물을 활용해서 이제 댐 부유물 수거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지역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담댐 등에서는 이제 저희가 태양광, 수열 에너지 등을 이용해서 에너지 자립형 생태마을 같은 걸 저희가 이제 구상을 하고 있고, 요걸 통해서 지역민과 연계된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탄소 저감용 수변 생태벨트도 이제 물론 환경부하고 저희가 같이 하는 사업이지만,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지역민과 같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유지 관리에도 좀 적절한 예산이 반영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나요? 네, 했습니다. 잘 안 들리셨는데, 잘 안 들립니까? 저희가 좀 수신이 안 좋아가지고요. 방학밖에 못 들어서 더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위협관리에 대한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같이 많이 참여하는 거라서 단지 기후가 나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수입 창출 효과까지 나는 그런 사업하시는 거로 여겨질 때 저희가 전국적으로 그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 대해서 뭐 말씀하신 것 없으면 다음 패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분당 환경주민 모임 안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과장님도 한마디 좀 하실 수 있나요? 네, 특별히 뭐 드린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안백재 교수님께서 발표할 때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그 전국뿐만 아니라 환경부 정책도 모든 게 탄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추진 그리고 예산 모든 게 탄소에 맞춰져 있고,
탄소인지 예산 그 자체가 우리 성인지 예산을 했던 것처럼 모든 정책과 사업이 탄소에 저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를 분석해서 다 반영 추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유역 물 관리도 이런 부분에 더 포커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패널 토론을 했고요. 지금은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 많이 계신데 주기재 교수님 지금 계세요? 나가셨나? 예, 여기 있습니다. 주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뭐 오늘 그 세 분의 발표를 듣고 많이 배웠고요. 이틀 전에 부산의 교육감님하고 미팅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환경부 산하의 자연보존협회의 국가환경교육센터를 통해서 오늘 세 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초, 중, 고 눈높이에 맞추어서 탄소 중립 그 교육 모듈을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면 오늘 세 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어른들 버전이고 약간 중고등학생 버전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박훈 교수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하수처리장이나 정수장을 그 개발 시대에 너무 과도하게 크게 지어서 그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탈수라든지 이런 그 공들이 많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2010년경에 생태산업단지 단장을 한 몇 년을 하면서 자원순환을 이렇게 촉진하는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옆집에서 만든 폐기물을 또 이 집에서 쓰고 이 집에서 남는 걸 주고 하는 게 구조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국가 전체가 나서서 탄소 중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 마음속에 탄소 중립이 좀 아직까지 그렇게 강하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뭐 말씀도 드릴 게 유역 관리에 대해서 드릴 게 많지만 다른 분도 말씀하셔야 되는데 결론은 환경부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국가도 하고 있고 또 제가 한 10년 전에 글로벌 클라이밋 체인지와 글로벌 워밍으로 바뀌는 그 모든 세계인의 반응을 이제 디텍트한 적이 있습니다. 논문으로. 그런데 지금은 이제 크라이시스 단계를 지나서 디제스트 단계로 가고 있는데도 디제스트라고 피부로 못 느끼는 정도다. 그렇다면 조금 각 분야에서 좀 개량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세 분 발표 아주 기분 좋게 잘 들었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들을 이 초등학생, 고등학생까지 교재용으로 좀 수준을 낮춰서 쉽게 만들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화수 처리 등에서 에너지 외에도 에너지 절감하는 데 반응이 있다고 하고 또 국민들이 기후변화에 반응이 좀 낮기 위해서 그냥 홍보가 필요하고 또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신 분 중에서 뭐 토론 의견 주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좀 손들어서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자 전체 토론입니다. 이승규 선생님 이런 말 없으세요? 시간 제한해 봤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시죠. 패널 의견 말씀드려도 됩니까? 아니 저 플로우에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수생태 공간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수생태 공간에서 흡수된 온실가스는
이제 의류 생체량의 증가, 그다음에 수초, 식물 생체량의 증가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온실가스 흡수 효과가 상실될 겁니다. 습지 형태로 온실가스를 저장을 인위적으로 이제 하려고 해도 이제 그것이 잘 저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관리가 용이 이제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증가된 이제 의류 생체량하고 수초 생체량이 이제 증가된 부분을 제때 제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의류 생체량 제거 활동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내수면 어업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자연 내수면 어업을 활성화하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고 뭐 양식 이제 어업은 좀 억제를 하더라도 자연적인 내수면 어업은 좀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수생태 공간에서 온실가스를 제거하면서 또 국민에 대한 생태 서비스도 이제 향상시키는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수 공간에서 이제 자라난 고소부지나 이런 곳에 자라난 그 식물 생체량들을 수거를 해서 그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서 그거를 뭐 산림 육성이나 농업에 또 활용하는 방안 같은 것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좋은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내수면 어업하고 이제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는 활동은 뭐 비료 생산에 소요되는 온실가스나 이제 양식을 통한 이제 것이나 원양 어업에서 발생이 되는 그 수송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이런 효과도 나타날 거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잡아보나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연적으로 해서 하는 방법을 많이 가장 좋겠다는 말씀인데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적인 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마지막으로 한번 시간이 딱 한 분만 말씀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혹시 말씀하시면 계세요? 예, 없으면은 제가 여기 토론까지는 마치고요. 그다음 사회가 회의를 해야 될 텐데 사회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제가 뭐 회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죽이세요. 죽이시라고 나가시면 돼요. 여기 있습니다.